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년간 저와 함께 이제 민법을 공부해 나갈 텐데요. 자,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이 어려운 민법을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도대체 이 민법이란 무엇인가. 자, 이 시간에는 입문 강의고, 그리고 또 첫 시간이고, 처음 만나 뵙기 때문에요. 책을 덮고요. 책을 덮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면서 그냥 제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칠판에 적는 내용들, 이 내용들만 잘 그냥 보고 그냥 따라만 오십시오. 지금 당장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먼저 민법과 친근해지는 시간,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좀 친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민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개론과 함께 1차 과목이기 때문에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또 2차가 이제 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1차 과목이라는 중요성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공인중개사 과목, 이게 좁게는 이제 5과목이 되겠죠. 크게는 이제 공시세법, 공시법과 세법을 나누면은 한 6과목이 되는데요. 이 6과목 중에서 개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입니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해서 잘 안다라는 것은 민법 공부 그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서 다른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민법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제 민법이죠. 그런데 이 민법이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을 접하는 처음에 법을 접하시는 분들이 일단 민법부터 접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면은요, 저는 이제 민법을 15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민법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법은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아주 쉽게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또 시험과 관련돼서 민법이 시험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부수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양이 또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줄여드리면서 대신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 시험 보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쉽게 접근하고 또 시험 보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 민법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도 이제 쌓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법을 공부하는데도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전에 또 민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요, 어떤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도 또 입문 강의고 하니까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첫 시간을 빌려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아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제 하나씩 이제 읽고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이걸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다 보면은 자꾸 튕겨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법은 이제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규범을 말하는 거죠. 규범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인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규범 중에서 이제 국가의 법이죠. 국가에 있는 규범, 국가의 규범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국가 안에서의 어떤 생활 관계를 이제 법으로 이제 규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규범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 안에서의 생활 관계요. 개인이 국가 안에서의 생활 관계는 이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가 있겠죠. 국가와의 생활 관계. 세금을 내고 또 뭐 군대를 가고 뭐 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은 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있겠죠.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뭐 빌리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가 있고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와의 생활 관계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국내법이 아니라 이제 국제법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고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와 또는 개인과 생활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을 공적 생활 관계라고 합니다. 공적 생활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생활 관계를 우리는 이제 사적 생활 관계라고 해요. 사적 생활 관계.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 생활 관계에 이제 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법으로 규율을 받는데, 이때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요,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차를 또 보시다 보면 부동산 공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은 개인과 이제 국가와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규제, 이런 것을 다루는 법이 될 것이고요. 이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이제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을 생활 관계를, 즉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국가 안에서의 개인과 개인과의 생활 관계를 다룰 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또 모든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이런 법을요,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 그런데 같은 것은 같게 다뤄야 되지만은 다른 것은 또 다르게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만 가지고는 정의가 실현되기 힘들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다르게 또 규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 그래서 법은 크게 또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법은. 자, 그러면 이때 민법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요, 민법은 일단 사법이고요. 사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요,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풀어쓰게 되면은 사적 생활 관계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이것이 바로 민법이 됩니다. 이것이 사법의 일반법이 바로 민법이 된다는 거죠. 뭐 개념적인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에 이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사적 생활관계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때 사적 생활관계 민법이 적용되면 이때 그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자, 사적 생활관계라고 해서요, 다 법의 규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극히 인간적인,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분야, 이런 부분까지 다 법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에요. 법은 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서,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 법을 지키도록 국가 공권력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 등장해가지고 강제로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공권력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민법이 적용돼서 규율을 하는 것이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분야, 우정, 사랑, 이런 부분까지 이제 민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우정이나 사랑, 뭐 이런 내용들은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논외로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루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자,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이런 생활관계를 특히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이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다 해서 이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민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생활관계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생활관계가 있겠죠. 구속되고 보호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 공권력에서 보호되고 구속을 시킨다는 의미죠.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관계, 법에 의한 보호, 이것을 권리라고 하고요. 권리라고 하고, 법에 의한 구속되는 생활관계,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그래서 권리나 의무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엄밀하게 이렇게 좀 더 정의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한 보호, 의무는 법에 의한 구속을 의미한다.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선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는요, 민법은 결국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민법은 바로 사적 생활관계에 의해서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법 전체를 이루게 되는데,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라는 것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부분 민법에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을 다 우리의 시험 범위로 다루다 보면은 이제 끝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민법은 굉장히 넓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중에서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의무, 부동산 거래,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의무만 그 민법 중에서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민법 중에서 이제 좀 줄어주는 거죠.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의무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거 이제 대충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민법 중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그러면은요, 부동산 그러면은 이제 토지나 건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토지라고 봤을 때요. 또 거래 행위라고 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는 매매죠, 매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민법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요, 갑을병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토지가 있었을 때요, 토지. 팔려고 내놨습니다. 마침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가격에 흥정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흥정을 해서 이 사람이 10억 원으로 이제 흥정을 마쳤어요. 이때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매도인.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매수인.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재산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일방은 거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이런 것을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 받고 물건 파는 거, 돈 주고 물건 사는 거, 이게 바로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 자, 그래서 그 매매를요, 3월 1일 날 매매를 했다고 하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뭐 매수인이 10억을 싸들고 다니면서 계약하자마자 10억 주고 물건 넘겨받는 거 아니죠. 이때는 계약만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계약할 때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계약금만 주고받는지 하는 것이지 10억을 다 지급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3월 1일 날은 계약만 하고요. 이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언제 하기로 했느냐? 그래서 3월 31일에 이때 좀 하죠. 3월 31일에 이때 이제 대금,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이제 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전 행위를 해 주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한 행위. 물론 이때는 이제 대금을 이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 행위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31일 날 돈 주고 이제 소유권 넘겨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요런 게 생기는 거죠. 자, 갑은 이제 을에게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3월 31일이 되면은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의무를 부담하고 대신에 갑은 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뭐 계약금 하나도 준 것이 없다 그러면은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권리가 발생하죠. 자, 상대적으로 을은 3월 31일 날 계약을 함으로써 3월 31일이 되면은 이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을은 갑에게 이제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1박의 권리를 가지면은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뭐 권리를 중심으로 보든 의무를 중심으로 보든 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고 또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권리 의무. 자, 이때 사람의 행위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인간의 행위를요, 법에서는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라고요. 급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부, 인간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급부는.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권리 의무를 갖게 되죠. 그럼 이때 인간에 대한 행위, 그 급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이라고 하고 급부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 급부라는 말이 어려우면요. 채무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의무, 행위를 한다,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는 그냥 쉽게 그냥 이행 의무. 그럼 채권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채권 채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사자 간에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해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여라.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갑이요, 이 X 토지를요,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주면은 보증금은 얼마를 받고 월세 1,000만 원을 받기로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갑은 이제 임대인이 될 것이고, 을은 임차인이 될 것이고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때때로 이제 월세죠. 월세를 이제 법에서는 차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었으면 당사자 계약, 채권, 채무 내용이 달라지고 매매였을 때는 또 채권, 채무의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이랬을 때 어떤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채권 채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개별 계약 하나하나에 따른 구체적인 채권 채무의 내용들을 쭉 규정해 놓은 법, 이 부분을 우리는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채권법. 채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권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그러면은 이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방금 우리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계약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뭐 매매도 있고요. 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물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이전해주고, 을은 갑에게 또 대신에 Y 토지를 넘겨준다든지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등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채권 관계는요, 이렇게 매매, 임대차, 교환 이외에도요, 무슨 고용계약이라든지, 도급계약이라든지, 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가 있고, 그 계약의 내용들을요, 계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채권 채무의 내용이 달라질 테니까 그것을 쭉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채권법이 되는 거죠. 채권법. 그런데 특히 계약 중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부동산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매, 임대차, 교환이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 특히 요 계약만을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시간에는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내용을 쭉 나열해 놓은 법을 특히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약법. 이것은 우리가 이제 3편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법은 계약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요. 채권은 또 이런 식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을 계좌로 싸주려고요. 계좌 이체를 통해서 1억 원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가지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억 원이.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1억 원이 생겨버렸죠. 1억 원이. 그리고 을한테 1억 원을 줬어야 되는데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갑이 병한테 보낸 1억 원요. 이것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이 병에게 1억 원이 들어감으로써 병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지만은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1억 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1억 원의 손실을 얻게 됐죠. 1억 원의 손실을. 자, 이러면은 갑과 병은요 본 적도 없어요. 둘이서 계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죠. 이럴 때 병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 자, 이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손실을 본 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요.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권리는 어떻습니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가 아닌 거죠.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한쪽에서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이득을 얻은 사람한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도 채권이 되겠죠. 1억 원을 반환하는 행위를 하여라 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런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어떻습니까? 부당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도 채권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권은 발생하게 돼요. 또 채권은 부당이득이 있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안경을 옆에 놓고 자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잘못을 해가지고 이 안경을 떨어뜨린 다음에 밟아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안경에 손해를 본 거예요. 10만 원짜리 안경에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이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을의 잘못에 의해서 갑이 1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요. 자, 을의 잘못에 의해서, 즉 을의 법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의나 과실.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렇게 손해를 줬으면은요. 이런 것을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해서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채권이 되겠죠.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채권이 됩니다. 자, 이런 채권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 어떤 계약 관계가 전혀 없이, 계약 하나도 없이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계약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채권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통해서 이제 채권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채권법은 채권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그 채권 채무의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같은 거는 부동산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채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고, 그 계약 중에서도 특히 매매나 임대차, 교환을 통해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채권법의 내용 중에서 특히 매매, 임대차, 교환, 이 계약법, 계약 파트만 우리의 시험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는 매매나 임대차 교환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당사자들 간의 채권 채무를 쭉 나열해 놓고 있고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요, 직접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공부는 하지 않지만은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에서요, 거기서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지만은 이 용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부당이득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 이득을 얻고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 손해를 받은 사람이 이득을 받은 사람한테 그 반환,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보통 이제 재산 침해가 되겠죠.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막연하게 개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은요, 우리가 시험 범위로 보게 되면은 책으로 보면은 제 3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계약법이 다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서 3월 31일이 되면은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을은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겠죠. 자, 이때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뭘 말하냐면요, 3월 31일 날 매도인은 와가지고 뭘 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게 되면 매도인은요, 뭘 가지고 오냐면요,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등기 서류. 예전 조선시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집문서, 땅문서가 되겠죠. 뭐 땅을 들어가지고 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문서, 땅문서. 요새는 이제 집문서, 땅문서라는 것이 없고 등기 서류들이 됩니다. 그 서류들을 넘겨주죠. 서류만 넘겨줍니다. 등기를 직접 해주는 거 아니죠. 매도인은 그냥 서류만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서류를 넘겨줬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그 등기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법무사한테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을은 이 X토지는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소유권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때 이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물권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 어떤 물건을 이제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득을 취해도 되지만은,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용료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용하게 하면서 이것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수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이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유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돼요. 그런데요, 그런데 권리 중에서는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세권을 보죠, 전세권. 자,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면서 어떻습니까? 방 한 칸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집을 마음대로 팔 수는 없는 거죠. 자,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은 처분은 못하는 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 처분은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수익만 한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 물권. 그래서 물권에는요, 이렇게 용익 물권이 있어요. 용익 물권.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을 못하는. 자, 용익 물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세권이 됩니다. 전세권. 근데 전세권 이외에도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권. 그리고 물권 중에서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물건, 내가 우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집에 대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죠. 담보권. 자, 그러면은 은행은 이 집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은행에서 이 집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주택은 내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빌린 것이고, 은행에서는 내 주택에 대해서 담보권만 가지고 있죠. 담보권만. 그리고, 그러면 그 담보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죠.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담보권의 내용. 은행은 내 집에 대해서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권의 내용을 보면은요, 은행에서 내 집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즉 은행은 사용 수익하지는 않아요. 그 물건을. 다만 어떻습니까? 내가 제때 돈을 안 갚게 되면은 경매로 처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처분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권 중에는 사용 수익을 못하면서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자, 담보물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저당권이 있죠. 근데 이 저당권은 담보로 잡는 것이 부동산이면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잡는 것이 동산, 도자기, 시계를 담보로 10만 원을 빌려준다. 이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권에는요, 또 유치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줍니다. 공사비를 안 주면 내가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죠. 안 나가고 버티는 거죠. 돈 들 때까지 못 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이 돼요. 유치권. 자, 요런 세 가지, 요런 것들을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없는 권리. 자, 이 두 가지 권리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지만 담보물권은 처분만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못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은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일정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 그리고요, 권리 그러면 이렇게 제한물권 6가지죠. 용익물권 3가지, 담보물권 3가지, 그리고 소유권. 그래서 물권은 6가지일 것 같지만은 그 이외에도요, 특수한 물권을 해서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권.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 하고요. 자, 그래서 물권을 총 8가지의 물권, 대표적인 물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물권 시간에, 물권. 그래서 물권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요. 특히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에는요, 총 8가지의 이렇게 물권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8가지가 다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 성정될 수 있는 권리, 성립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질권은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범위에는 이제 질권이 제외가 되고, 7가지죠. 7가지의 그 물권의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권법 시간에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물권법이 이제 제2편에 나오게 됩니다. 2편이. 그래서 요게 이제 3편에 나오고요. 3편에 계약법이 나오게 되고 2편이 이제 물권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편은 뭐냐? 1편은. 자, 1편은 이런 겁니다. 자, 보죠. 자, 3월 31일 날 소유권을 넘겨서요. 을한테 등기가 되면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을은 물건에 대한 X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취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갑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은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자, X토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권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고요. 권리가 발생을 하고 또 갑에 있어서는 권리가 소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X토지 입장에서 보면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변동.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죠.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 자, 그러면 이런 권리의 변동은요,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됐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였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으니까 을에게 이렇게 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권리의 변동을 일정한 원인에 따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효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요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요건이 되겠죠. 매매나 소유권 이전 행위가 법률 요건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제 매매가 있고 물권을 또 변동시키게 되는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매매죠. 자, 갑이 법률 요건 중에 매매. 그럼 법률 요건은 매매가 법률 요건이 되는데 갑이 팔려고 하지 않았고 을이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채권은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행위가 있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물권이 또 변동되는 거죠.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죠. 팔 생각 없었으면 이런 권리는 변동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고 해요. 이 법률 행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권리를 이렇게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 자, 그러면 이때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요. 특히 이렇게 채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채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특히 이제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특히 이런 행위는 이제 채권행위가 됩니다. 채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자, 소유권 이전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직접 변동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이제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변동시키는 권리에 따라서 채권을 변동시키면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런 채권행위나 물권행위, 매매, 소유권 이전행위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우면은요. 법률행위라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바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매매고요.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쉽게 그냥 계약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법률행위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법률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이런 계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권리는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권리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요. 당사자의 계약과 상관없이, 법률행위와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권리가 변동시키는 원인들, 이런 것들은요. 당사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권리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률 요건이 되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해서요. 이런 사적 생활관계는 사적 자치,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사적 사용관계의 권리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의무를 변동시킬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권리는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우리가 제1편 시간에는요,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제1편 시간에는 법률 행위예요. 자, 그러면 제1편 시간에 법률 행위가 있으면 권리가 변동되는데, 제1편 시간에 법률 행위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자,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계약이고, 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생각해 보죠. 보통 계약서를 쓰게 되겠죠. 계약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는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가 나와요. 자, X 물건 10억 원에 판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맨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을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언제 뭐 이런 것들, 특약사항들이 쭉 들어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갑이 도장 찍어야 되겠죠? 사진을 하든지 여기다 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매매라고 했을 때요. 그 법률행위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매매하면은 무조건 채권 채무가 발생하냐? 그건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법률행위, 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매매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매매가 성립되어야 그 매매에 따른 채권 채무가 변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매매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 요건들을 좀 보죠. 성립 요건들. 방금 적어놨던 거예요. 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 권리 의무에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공란으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매가 성립된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뭡니까? 이것을 10억 원에 팔기 위해서. 을은 요것을 10억 원에 사기 위해서, X를. 이게 법률행위, 그 매매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법률행위. 이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공란으로 있어 버리면은 이것은 아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 물건을 10억 원으로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약하기로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을이 자기가 혼자서 염장에다 다 채워놨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팔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즉, 사인을 해야 되고, 을은 사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사 표시, 이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매매가 성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립됐다고요. 자, 매매가 성립되었다라고 해서요, 바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최소한 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목적이에요.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면은 그 목적, 그 내용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정됐을 필요가 있는 거죠. 확정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확정된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확정된 그 권리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야 되겠죠. 불가능한 것을 권리로 인정해서는 안 될 테니까요. 가능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까지, 행위까지 법에 의해서 보호될 가치는 없기 때문에요,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금지 규정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을요,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그런 권리들을 인정해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즉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만 그 권리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와 다르게 표시가 됐을 때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뭔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계약도 법으로 보호를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 피해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가해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추게 됐을 때만 비로소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한다는 거죠. 효력이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편 법률행위 시간에서는 바로 이 법률행위, 즉 매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제1편에서 법률행위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고, 그럼 채권법으로 가겠죠. 채권법으로 가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대차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자,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물권이 이제 변동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2편 물권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하나라도 흠결이 됐을 때요, 확정될 수 없다든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잘못된 법률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럴 때 그 효과들을요, 법률행위 편 시간에 1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은 먼저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 물권법을 하고 만약에 이런 요건들을 하나라도 흠결이 생겼을 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법률행위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래 계약을 보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 법 교과서라든지 법 조문은 어떻게 되느냐? 법률행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이 나오고 3편의 채권법이 나오기 때문에 민법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먼저 주위에 있는 내용도 요 채권이나 물권의 내용을 알고 법률행위를 보면 쉬운데 처음부터 우리는 법률행위로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을 처음에 접근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도 틈틈이 이런 내용들을 좀 가미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잘 들으면은요, 우리가 또 법률행위를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 4편이 있는데요, 4편. 4편의 내용은요, 사적 생활관계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요, 다 민법이 규정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민법에 규정하다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법의 내용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항상 법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민법은 사적 생활 관계에 관한 기본법인데, 기본법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면은 자꾸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법으로서 민법은 그대로 두고요, 자꾸 변화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 그러면은 민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특별법만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개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과 관련된 특별법은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많은 특별법 중에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법이 한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래서 민사특별법이라는 이름하에 그 5가지 특별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법에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총 4편. 1편 법률행위, 2편 물권, 3편 계약, 4편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험 문제는 법률행위 파트에서요. 여기서 10문항이 나오고요. 물권은 좀 더 중요해서요. 14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3편 계약법에서 이제 10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6문항이 나와서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다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의 범위가 좀 넓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죠. 자,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 민법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법 조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법 조문.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이런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우리 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유권에 대한 민법의 조문이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했을 때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 조문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법은 조문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문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조문의 내용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적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랬으면 누구나 쉽게 민법을 접근할 텐데, 이 민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도록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문을 읽어보면요, 그냥 쉽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조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이 조문이 무슨 말이냐 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해석은요, 해석은 누가 하냐면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조문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때 그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요, 우리는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설. 그런데 법을 이제 적용함에 있어서요, 이제 뭐 법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이제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서 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하려다 보면은 조문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겠죠. 과연 이 조문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조문을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그 조문을 해석합니다. 이때 그러면 법원에서 그 법 조문에 대한 해석, 이것을 판례라고 해요. 법원에서 그 조문에 대한,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판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학설이 중요하겠습니까? 판례가 중요하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승패가 좌우되겠죠.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법원에서 과연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판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조문을 먼저 알고요.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인 법원의 해석인 바로 판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만 아무리 외우고 있어봤자 그 조문이 뭔 뜻인지를 모르면 조문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해석은 바로 법원에서 하는 해석인 판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판례를 알아야 그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고등학교, 중학교 때로 가가지고 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만 읽어봐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정확히 시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시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에 대한 해석인 조문, 그러니까 해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시고, 시에 대한 해석이 판례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 법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요, 조문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판례를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조문은 의미가 없잖아요. 해석을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는 조문과 해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기본서 이런 것들이요, 다 그 법 조문과 해석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민법 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민법의 내용을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편부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1편부터 해 나갈 텐데, 자, 우리 입문 강의 시간이니까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이제 정식으로 책이 나와서 그 기본서는 이제 하나하나 읽어야 되겠지만은 입문 강의 시간에는 이게 민법이구나, 왜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 접근 이런 것들만 잘 돼 있어도 입문 강의 시간은 훌륭한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책에 너무 파묻히고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큰 책의 흐름, 용어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민법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